자, 이와 관련해서요. 일단 이 파업을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 굉장히 강경하다는 입장. 요게 이런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지지율 조사가 나왔고요. 그 전주에도 뭐 매주 지지율 조사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이 30%가 안 됐다. 겨우 30%다. 30% 초반에 묶여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이겁니다. 지지율이 38.9%. 그러니까 40%에 근접을 한 거죠.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따로 보니까 10%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라는 거죠. 지지율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왜 그럴까? 왜 올랐을까? 물론 30% 초반에서 아직 40%못 미치기 때문에 아니 뭐 그 정도 갖고 뭐 올랐다고 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거의 일관되게 30% 전후에 잡혀 있었던 지지율이 고개를 들은 셈이 됐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인데요. 이 관련된 만평도 좀 하나 있어요. 이 만평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우뚝 서 있죠? 그러면서 40% 돌파하면서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 이런 게 있네요. 지지율이 38.9. 앞선 내용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 보시죠? 신경 안 쓰는 지지율 38.9. 그동안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살짝 곁들여 놨어요. 근데 우뚝 올라선 발판이 무엇인가 보니까 화물차하고 월드컵 공이에요. 아, 그럼 이 두 가지가 뭔가 결합된 거 아니냐라고 이 만평은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윤희석 전 대변인. 뭐 소폭이는 어떻든 뭔가 변화는 생겼어요, 지지율에. 그러면은 상승으로 변화를 잡은 건데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이게 어느 정도 통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신 거죠. 이 예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3년에 똑같은 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있었을 때 어떤 예. 대응을 했느냐를 보면 아세요. 그때 엄정 대응을 했고 16명 운송 거부 주도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했고 16일 만에 운송 거부가 풀렸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그 경부고속도로를 막 점거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려줬던 예.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거 좀 너무한다. 그리고 이 파업이 이 운송 거부가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이 총파업을 유도하면서 뭔가 정치 투쟁 아니냐 이런 인식까지 국민들께서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오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지성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좀 보세요? 이 현상을 지금? 그 노사 국가의 역할은 노사의 예. 중재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쪽 편을 든다는 것은 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일단은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국가는. 예.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은 파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느 사측 편에 들어서 이게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6월에 이미 안전운임제 일반 그 최저임금제와 같은 예. 화물 노동자들한테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부에서. 예. 다만 이제 품목 확대할 것인가? 확대할 예. 것이지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6개월이 지날 동안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일도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끝나는 상황인데 화물연대에서 뭔가 안전운임에 대한 확실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의 답이 없고 예. 결국 그래서 이제 파업까지 가게 된 건데 예. 이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 강력하게 해서 예. 14명인가 사법 처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사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자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자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노와 사가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예. 정부가 지나치게 빨리 강제적인 개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지지율 이런 현상 각 정당에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뭐 별거 아니죠. 뭐 그런 거 뭐 신경 씁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보면요 나중에요 각각의 담당하는 연구 기관들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을 쓰더군요. 항상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분석에 들어갔을 겁니다. 각각. 양금 의원님. 예. 예. 지금 현재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의 겨울 날씨처럼 굉장히 엄혹한 현실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일단 그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파업을 한다.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하는 곳에 가보면은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정권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정치 투쟁이지 이거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삶의 향상을 위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인원 퍼센트지를 통계로 보면 10% 정도 남짓합니다. 나머지 90%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노총에서 벌이는 화물연대가 파업함으로써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하는 알바들, 그다음에 저기 농촌에 사료를 못 주는 농민들, 이 사람들이 다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의 파업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 중에는 뭐 월드컵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다움을 보였다. 진면목을 보였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국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함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이번에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는 뭐 강대강 대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원칙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각이 다르죠. 강대강 대치냐, 원칙주의를 회복해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 네, 먼저 이 정부가 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 원인은 다들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노정 간에 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랑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노정 간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는데 그 협의를 해태한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화물 노동자들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대응하고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정부랑 여당은 이걸 불법 파업이니 강성 노조니 기종 노조니 정치 파업이니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파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그 화물 노동자들이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더 씌우고 있냐는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보수층은 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노리는 정치 기획성 의도가 대단히 강하다고 저는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본질은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무관용 원칙이나 강경 대응을 통해서 이 사태를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보수층이 이런 그 노사 법치주의라든지 또 표면적인 그런 그 이유들 그 일부의 일탈행위들, 그러니까 그 불법 파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총 쏘고 이런 것들은 일부의 불법 행위인 거지 그 자체가 불법 파업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갔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리고 화물 차주의 생존권과 또 그 가족과 가속을 통해서 졸음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이 노정 교섭을 통해서 합의돼 갖고 풀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중에 그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수층으로부터 환호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윤석 전 대표께서 발언기 요청하신 거죠 지금? 예,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파업이라고 안 했고 운송 거부라고 했어요. 노동자가 예.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불법이란 얘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에라고 업무 명령 개시 그 요건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업무 개시 명령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아실 텐데 또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노조는 아니지만 예. 민주노총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 예. 이렇게 가는 거지 정부가 콕 집어서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냐 노동자냐. 그래서 화물 노조가 아니라 화물 연대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요. 법적 지위가 약간 모호한 상태에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법의 노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아주 모호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뭐 짧게 좀 이어가 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인가요? 뭐 지역 언론인들 만나서 한 얘기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 귀를 잡았습니다. 어제. 그거 관련된 기사도 오늘 있는데 일단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당 의원들, 그것도 중진급, 묵직한 의원들과 잇따라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반갑다고 만나는 것일까? 아니면 뭐가 있는 걸까?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묘하다. 뭐 이런 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얘기 쭉 적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관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대표론, 뭐 MZ세대 호소론, 뭐 이런 얘기, 조건을 몇 가지 꺼내죠. 그러자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얘기거든요. 다음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수도권 그리고 MZ 공감 당대표론의 주자들 윤심 촉각. 혹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일까 이겁니다. 일까? 그리고 자 여기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많은 질문 받았어요. 여러 번. 그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책을 꼭 수도권 의원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도 됩니다. 여기서 됩니다는 아마도 TK 출신도 됩니다.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에서는 이렇게 좀 인식을 합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별거처럼 많은 분이 들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한 분의 인물,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리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윤심 어쩌고저쩌고는 해도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유승민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쟁자들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지금 판가름이 나고 있죠. 양금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드신 분, 당대표가 있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판가름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그날 김기현 전 원내대표하고 사저에서 만찬이 있고 난 이후에 주호영 대표님하고 그 이후에 만나셨다고 그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대 해석되고 있는 부분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MZ 세대와의 약점인 소통,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소통.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확대 이런 것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낳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거론된 뭐 이름들은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예. 아마 이름이 거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석 전 대변인 수도권, MZ세대, 청년세대 딱 두 가지 조건에 맞으니까 정치권에서 딱 두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한 명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기는 지금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당원권 중지 상태인데요.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예.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당에서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어떤 상품성이라고 할까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MZ 세대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MZ 세대가 아니고 MZ 세대가 좋아할 만한 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 중에 한동훈 장관을 떠올린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예, 무슨 요건이? 얘기냐면 예. MZ 세대가 뭐 저는 MZ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예. 이해하기로는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의 힘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면 어떤 능력을 보여주다 이런 그렇죠. 뜻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부각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예. 당 대표까지 가는 그 과정은 글쎄요. 지금 현직 장관인데요. 예, 거기까지 예상하기에는 예. 아직 뭐 시간도 많이 있고 상황 변화가 많으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장관이에요. 검사다 바로 장관 됐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험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참 얘기는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방향을 잡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요. 마지막 기사 하나 소개드리죠. 월드컵 얘기 좀 하나 좀 꺼내보죠.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이죠. 우리가 랭킹 1위 만나서 참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한 골 넣었어요. 네. 뭐 이거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이 남은 경기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경기인데 이거예요. 아트사커 프랑스, 축구 종가 잉글랜드, 프랑스 잉글랜드 8강 격돌. 이게 왜 주목받냐면요. 월드컵에서 처음 만났대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100년 전쟁 한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경쟁자. 프랑스와 잉글랜드. 여기 보면. 그래서 뭐 앙숙이다. 4위, 5위. 그래서 미리 보는 사실상 결승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이 나라 월드컵 경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 경제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9시 2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해장 토크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